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 105번입니다. 105번은 인지행동 모델의 파트이고요. 여기서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특징이고요. 최근 10년간 9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요. 지금 연이어 들으신 분은 우리가 실천기술론에는 여러 모델이 나오죠. 정신분석, 심리사회받고, 인지행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중심 위기개입, 역량 강화 모델 여러 개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모델 간의 비교가 되게 중요해요. 오지선다형 선택지에서 모델 간의 비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설명할 때에도 다른 모델들과 그 특징 설명하는 영역에 다른 모델들과 대비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설명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곧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키워드 인지행동 모델 특징을 말하면서 또 프로이드를 얘기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 중에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인지행동 모델이 기출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갑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 여기에서 이제 복습하는 이론 요약인데요. 첫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 볼 거고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 볼 거고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볼 겁니다. 자, 인간관에서도요. 결국 인지행동 모델은 프로이드의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프로이드의 장기 개입을 비판한 모델은 인지행동 모델, 연이어 조금 이따 보게 될 과제중심 모델인데요. 장기 개입의 효과와 단기 개입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구태여 모든 케이스에 프로이드의 강한 영향력, 장기 개입을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단기 개입 모델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 또 이제 과제중심 모델,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 그 다음에 나중에 가족치료 파트에서 김인수의 해결중심 가족치료, 이것들은 대표적인 브리프 세라피, 단기 개입, 쇼텀 세라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은요, 바로 인간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외부 자극에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건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은 프로이드는 되게 수동적으로 봤잖아요.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수동적 존재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심리 내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프로이드에서 어떻게 봅니까? 심리 결정론, 정신 결정론, 그런 존재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되게 인간관이 폐쇄적 인간관이었잖아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한 인간의 행동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외부 자극의 수동적 존재다 하는 프로이드의 인간관이나 스키너의 인간관하고도 다르다라는 것, 특히 프로이드의 심리내적 결정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프로이드의 개입의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이라면 인지행동 모델의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바꿔라?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그 얘기는 이거는 이제 앨리스가 주로 쓰는 용어고요. 또 하나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학자가 아론 백인데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인지가 왜곡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예, 그러니까 건강하고 현실적인 해석을 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행동의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인지적 왜곡으로부터 건강하고 현실적 사고를 가져라. 이거고요. 인지행동 모델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가야 나머지가 쉬울 것 같아요. 인지행동 모델은요, 인간에 있다면 인간의 사고가, 이 사고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바로 정서와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바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같아도, 사건이 같아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사건이 같아도
결과는 다르다. 근데 이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 가운데에서 belief, 바로 신념의 문제다. 신념은 어떻게 생기죠? 그 사람만의 신념은 그 사람만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뭐죠? 사고 과정, 바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신념을 만드는 해석이나 판단.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도 만약에 그 5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했다. 근데 지혜도 그랬고 미정이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지혜는 힘들지만 다시 적응을 했고 미정이는 아주 그 결과가 우울에다가 우울증으로 가고 dengu피가 오고 그랬다면 사건이 거의 비슷한데 그런 결과라면 바로 미정이와 지혜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 사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에서 키워드는 바로 해석, 건강한 해석, 인지가 왜곡되지 않는 거.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 왜곡된 해석을 건강하고 현실적 해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의 목표가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원조하는 것.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정, 사고의 유형을 확인 점검해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모델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은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특징도 이제 이게 시험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죠.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만 묶어라.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조금 그 객관식에서 중요한 건 단어들을 조금 반대말하고 대비하면 맞는 것만 묶어라 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말하면서 반대말을 좀 같이 말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세요. 인지행동 모델은 사건이 같아도 사람들마다 주관적 경험이 다 다르다. 그래서 아까 같은 5년간 사귄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을 미정이도 겪고 지혜도 겪었는데 사건이 너무 비슷한데 미정이는 아주 부정적으로 가고 난 거부당한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혜는 힘들지만 이번 연애를 통해서 내가 그 집착하고 사랑하고의 차이를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아프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보다 더 내가 뭐 건강한 연애를 하도록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적응으로 갔다면 이 차이는 바로 사건이 같아도 개개인마다 어떤 해석이 다른 거죠? 주관적 해석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황이 같아도 인간은 뭐가 다르다? 주관적 현실, 주관적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느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다? 아니다. 주관적 현실에 살고 있다. 예, 우리는 주관적 현실에 산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예. 진짜로 그래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인데도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은 프로이드의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바로 단기 개입이란 얘기는 개입이 프로이드는 비구조화된 접근이라면 이건 구조화된 방향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조화됐다라는 게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구조화라는 말은 결국은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 그러면 바로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비구조화된 접근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예, 바로 구조화된 접근이잖아요. 객관적 아니고 비구조화적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이니까 장기 개입이다 하면 틀린 거죠. 단기 개입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수록 효과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인지행동 치료의 설명과 교육, 그래서 교육적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효과가 있는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냐면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적 가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 부적응은 사실은 어디서 오냐?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사건이나 상황 때문이기보다는 그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다라는 이것의 루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불행을 느끼는 건 사건만은 아니고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의한 거라는 걸 깨닫고
내 해석을 바꿔봅시다. 비합리적 신념. 한번 연애에서 내가 결별선언 당했다고 내 인생이 끝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버림받은 존재인가? 아니잖아. 이것들. 그래서 내 해석을 바꿔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 사건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다? 나의 해석이 있다. 이 구조를 알아야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설명하는 교육적 접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 정서, 행동적 개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지행동 모델은 뭘 가장 중요시하죠? 인지, 해석을 가장 중요시하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신념, 해석, 판단 이게 바로 인지잖아요. 근데 이 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접근에서는 인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인지, 정서, 감정, 행동 다. 그래서 바로 다차원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반대가 뭐죠? 단일한 접근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얘는 틀린 거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 프로이드는 클라이언트 되게 수동적으로 봤잖아요. 무의식의 포로.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에서 인간이 그렇게 수동적이냐, 무의식의 포로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능동적 참여. 그러니까 수동적인 클라이언트 하면 틀린 거죠. 능동적 참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협조적 노력을 중요시해요. 예. 그래서 협조 관계, 그다음에 신뢰로운 관계, 그다음에 문제 중요해요. 근데 문제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 지향적 이것도 같이 가죠. 문제 중심, 현재 중심.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예요? 과거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중심 또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다차원적 접근이라 그랬잖아요. 인지의 변화, 정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 중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대표적인 인지에 대한 접근이에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대표적 인지 접근.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서 내 왜곡된 비합리적 인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뭐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영혼 삼파술이라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에서 추락을 하면서 인간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망각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서는 문답을 통해서 내 망각했던 답들을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내가 왜곡되고 비합리적 신념을 문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논박을 통해서, 디스퓨트, 논박을 통해서 한 번 연애에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인가? 뭐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삶에 효용이 있는가, 이런 어떤 논박을 통해서 아, 이거는 내 해석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돕는 거. 그래서 그런 문답법은 여러 가지 인지행동 모델의 인지, 정서, 행동적 접근 중에 대표적인 인지적 접근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를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인지 재구조와 경험적 학습, 체계적 동감법, 모델링 등 인지, 정서, 행동의 다차원적 다양한 개입, 단일한 개입 아니다라는 거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요 정도 볼게요. 예, 뒤에 더 있나요? 예. 자, 요 정도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지행동 모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제가 의식적으로 반대말을 써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면 답이 좀 빨리 보이죠.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특징은 뭐 객관적 현실을 산다 X이잖아요. 장기 개입이다 아니잖아요. 단일한 개입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인지행동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이드가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고 자기 분석이 가능할 때 효과가 있듯이 이 모델은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지적 역량, 예, 바로 뭐냐면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고 그런 노력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지적 수준이 낮거나 현실감이 너무 없거나 한 경우엔 이 모델은 뭐 적용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목표 지향적, 능동적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이 인지행동 모델이 강점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지행동 모델 자체는
관점에 대한 딱히 그런 언급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강점 관점이다 인지행동 모델은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고요. 강점 관점하면 대표적인 모델로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역량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강점 관점까지는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관적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예, 21회 인지행동 모델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주관적 경험,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19회 봐도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이다라는 말이 또 나왔고요. 17회 보셔도 인지행동 모델은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16회도 보면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나와 있죠. 예, 이만큼 인지행동 모델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의미를 중요시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4회에서도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한다. 10회에서도 인지행동 모델은 주관적 경험과 책임. 이만큼 인지행동 모델은 우리들은 동일한 상황이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내 인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에 살고 있다? 주관적 현실에 살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강조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인지행동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요거 먼저 조금 볼게요. 인지행동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도 좀 보시면 21회 인지행동 모델은 과제 활용과 교육적 접근을 한다라는 거. 19회 보셔도 교육적 접근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13회 보셔도 인지행동 모델은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라는 말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인지행동 모델은 다차원적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단일한 개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21회 때 보시면 다차원적 개입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요.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와의 협조적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요즘 순서를 잡아서 그 순서대로 해야 놓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 관계를 중요시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회 클라이언트와 이제 협조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 중심 이런 것들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전문가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조적 관계. 그 다음에 19회 때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 사회복지사와의 협조적 노력을 중요시한다. 이런 문장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구조화된 접근이죠. 구조화된 접근을 통해서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 19회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15회에도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은 15회 여기 보시면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구조화된 접근에서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건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화된 접근이 뭘 가능하게 하는 거죠?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니까 인지행동 모델은 20일에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조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과 관련돼서 조금 또 같이 잡았으면 좋겠는 게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뭐예요? 바로 어떤 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 사고, 인지가 어떻게 해석,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해석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면 이걸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16회 인지행동 모델은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체계가 감정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강조한다. 예, 그래서 바로 해석을 통한 내 신념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요시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도 보시면 볼게요. 인지행동 모델은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도록. 그러니까 신념체계를 살펴보는 걸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얘기는 또 10회 때 보면 생각이 바뀌면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는 게 결국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고유의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6회도 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아까도 그랬듯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내 행동, 내 해석, 내 판단, 내 인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강조를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외의 것들 중에 네, 이 문장은 여러분들하고 15회 문장, 예, 그걸 좀 볼게요. 예, 인지행동 모델, 예, 15회. 인지행동 모델은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보다 용이하다. 예, 그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강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진 않았다. 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뭐 능동적 참여나 협력적 관계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강점 관점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강점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까지 조금 요걸 통해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바로 기출 확인 복습 2로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들 나왔나 같이 좀 볼까요? 1번 21회 문제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맞는 거죠. 제가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주관적 현실의 주관적 경험 맞았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이 문제 해결의 주요 요소다 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44% 나온 건 학생들이 인지행동 모델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협조적 관계다 뭐 이런 거 능동성 참여를 강조한다 하니까 자꾸 강점인 줄 아는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다. 강점 관점이다를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 나머지 맞는 거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예, 바로 제한된 그래서 단기 개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과제 활용과 교육적 접근 예,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예,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고요. 5번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적 태도를 중시한다. 맞다. 그러나 이 문장 때문에 이게 강점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갈게요. 예. 자, 그래서 요거 봤고요. 예, 이번에는 관련 기출로 16회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골라라. 조합형이에요.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 기억,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 아까 반대말 했기 때 하니까 확 답이 보이죠? 이거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객관. 주관적 현실, 주관적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니은,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이게 결국은 인지죠. 어떻게 인지가 사고, 판단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고유의 신념이 만들어지는데 신념 체계가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사고, 신념이 어떻게 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맞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 중에 우리 교재에 보면 지릴라 골드플라이스의 문제 해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모델의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셀프 컨트롤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죠. 예, 그 다음에 리을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친다. 예, 바로 인지행동 모델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앨리스의 계획 기법을 통해 보면은 ABCD 모델이 있는데 A는 사건, 그 다음에 B는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에 따른 신념, C는 결과인데 그 다음에 치료적 개입이 제대로 시작되는 게 D의 단계인데 이게 바로 내 신념에 대한 디스퓨트, 논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논박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나, 논리적인 신념인가, 그 다음에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제대로 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정답률 한 58% 나왔네요. 예. 자,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반대말들 조금 보시면 이럴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요. 이번에는 14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 조합형인데요. 기억, 행동적 과제의 부여를 중요시한다. 예,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과제 부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 왜곡된 사고를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한다.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주관적. 그 다음에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해 구조화된 접근. 맞죠? 비구조화된 접근이 아니고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리을,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이거 어때요? 맞아요. 일부러 노출을 시키면서 둔감화시키는 체계적 둔감법 같은 거 사용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체계적 둔감법은 행동주의 모델인데 행동주의 기법인데요.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 바꿔라하고 행동주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가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의 행동주의가 들어가고 체계적 둔감화는 고전적 행동주의의 토대로 한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체계적 둔감화 기법을 씁니다. 예, 그래서 모두 골라라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5%의 정답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번이 지금 44%나 돼요. 그러면 1번하고 봤더니 리을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체계적 둔감화를 설명한 거고 인지행동 모델은 행동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기법을 쓰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모든 모델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한계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것. 1번,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효과성이 제한적이다. 여러 번 말했죠. 예,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메커니즘,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해야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계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잖아요. 예, 두 번째,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개입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위기 개입 모델은 아니에요.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 개입 모델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적용하기 어렵다. 맞아요. 예, 즉각적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 개입 모델을 쓰셔야죠.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논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위기개입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적용하기 어렵다. 맞는 거고요. 3번,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관계, 클라이언트도 능동적이어야 되지만 사회복지사도 적극적으로 같이 역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적극적 역할 수행, 이게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맞는 답인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 다음에 4번, 특정 계획 기술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왜냐면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인지 행동이니까 행동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행동주의 기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뭐 홍수법 같은 거, 위험에 일부러 체계적인 둔감화가 아니라 이렇게 노출을 일부러 세게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한데, 이런 홍수법 같은 거는 사실은 클라이언트에게 위해할 수도 있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특정 계획 기술은. 그래서 맞는 거고요. 5번,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아까 말했잖아요. 의지가 너무 약하거나 지적인 역량이 떨어지면 이 기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13회 때 이게 정답률이 36%밖에 안 나왔는데 문제 중에 이렇게 어떤 모델의 한계점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답 훈련, 마지막 훈련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정답 훈련이 우리가 크게 3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가지 방법을 선택했네요. 왜 틀렸나 하고 OX로 했네요. 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틀렸나? 1번,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건 틀렸죠.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다 주조해라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조를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어떤 사람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한 비구조화된 접근이 아니라 구조화된 접근을 통해서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3번, 인지행동 모델은 과거의 경험, 무의식을 탐색하는데 긴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런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중심이에요. 과거 개입, 과거 강조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4번, 인지행동 모델은 지적 수준이 낮거나 현실감이 부족한 클라이언트, 변화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다? 아니죠. 현실감이 낮거나 지적 수준이 낮은 클라이언트, 변화 의지가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정확히 봐야 됩니다. 5번 인지행동 모델은 비합리적 신념, 왜곡된 사고, 개인 환경관 고찰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왜곡된 사고를 건강하고 현실적 사고로 바꿔라는 맞아요. 그러나 개인 환경간의 고찰은 앞서 살펴본 심리사회 모델의 지식 탐개 유발할 때 그 개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6번. 인지행동 모델은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개입이 된다 그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기 개입 모델은 인지행동 모델이 단기 개입이니까 위기 개입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즉각적 위기 개입에는 어때요? 위기에는 위기 개입 모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에요. 단기 개입이긴 하지만 이거는 구조화돼서 사건이 뭐냐,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이 논리적이냐, 그 다음에 현실적이냐, 효용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건강하게 그 논박을 하면서 차근차근 그 구조화된 단계들을 밟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개입 모델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위기 상황에 유용하다라는 건 틀렸죠. 예, 그것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옳으냐 그르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맞죠? 아까 바로 뭘 변화시켜서 인지를 변화시키면 바로 결과, 행동과 뭐가 달라진다? 정서, 감정이 달라진다라는 입장이죠. 맞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장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인지의 변화가 가능하다 하면 이거 완전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았고요. 2번,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한다. 맞았죠. 주관성 맞았고요. 3번, 인지행동 모델에 따르면 인간 행동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요. 이 문장, 인지행동 모델은 어때요? 인간은 어때요?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무슨 인간관을 갖고 있죠? 능동적 인간관이잖아요. 수동적 인간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 이건 틀린 거죠. 능동적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동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지, will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4번, 인지행동 모델은 비합리적 신념, 왜곡된 사고, 인지적 오류 등이 문제의 원인이다. 보죠.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네가 괴로운 건 사건이나 상황 그 자체이기보다는 너의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 때문이야.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자.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를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으로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5번, 인지행동 모델은 객관적 경험을 일반화한다? 아니죠. 인지행동 모델은 모든 인간은 주관적 현실, 주관적 경험을 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6번, 인지행동 모델은 정신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통합적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아이고, 아니죠. 인지행동 모델은 정신분석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 장기 개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인간에 대한 수동적 인간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7번,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해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이거는 맞았죠.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뭐를 했기 때문에 구조화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예, 단기 개입, 시간 제한적 개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 앨리스 모델 가면 A, B, C, D, E 과정, 이런 어떤 구조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자, 8번.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면서 적극적 참여자로 간주한다. 맞았죠. 자, 9번.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언행에 초점을 둔다. 이거 아니죠. 무의식에 초점을 두는 건 정신분석이지요. 예, 그래서 OX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바로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특징을 봤어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꽉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이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키워드 106번의 개입기법을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주요 특징, 최근 10년간 나온 문제면 많이 나온 주요 빈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특징을 알 때에는 다른 모델, 특히 프로이드하고 좀 대비적인 요소들 기억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